대전 유성구 한 호프집에서 화재가 발생한다. 불길 속에서 발견된 것은 여성의 시신. 하지만 더 기이한 건 시신 등 위에 가지런히 놓인 칼과 수건으로 감싼 상처였다. 범인은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 마지막 손님의 정체는? 현장에 남겨진 맥주 5병의 비밀은? 화재로 대부분 증거가 사라진 가운데 형사들은 단 하나의 단서를 놓치지 않았다. 렌터카 장부에 적힌 의심스러운 주소 756번지. 67일간의 치밀한 추적 끝에 밝혀진 충격적인 진실. 교도소에서 만난 두 남자의 잔혹한 계획과 마지막 가족 작업까지. 과연 형사들은 완전 범죄를 노린 흉악범들을 잡을 수 있을 것인가?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분들의 관심사를 남겨주시면 최선을 다해 컨텐츠를 제작할게요. 그럼 이야기 시작합니다. 2011년 3월 15일 오전 3시 30분. 대전 유성구 복명동 소규모 상가 지역에 위치한 추억호프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새벽 정막을 뚫고 울려 퍼진 화재 경보와 함께 소방차들이 현장으로 급히 출동했다. 소방관들이 불길을 진압하며 건물 안으로 들어서자 호프집 안쪽 휴게실에서 한 여성의 시신이 발견되었다. 57세 박영숙 씨, 이 호프집의 사장이었다. 이상하다. 연기에 질식사한 게 아니야. 현장을 확인한 소방관의 얼굴이 굳어졌다. 박 씨는 유독가스나 화상으로 사망한 것이 아니었다. 목 부위가 흉기에 의해 절반 가까이 잘린 상태였던 것이다. 경찰이 출동해 현장을 봉쇄했다. 수사관들은 더욱 기묘한 광경을 목격했다. 엎드린 채 발견된 시신의 등 위에 식칼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목 상처는 수건으로 정성스럽게 감싸져 있었다. 전신에는 10여 개의 자상이 있었지만 얼굴에는 모포까지 덮여 있었다. 면식범의 소행으로 보입니다. 비면식범이라면 이렇게 시신을 정중하게 다루지 않아요. 현장 감식 결과는 더욱 충격적이었다. 화재 현장이지만 시신은 비교적 온전했다. 모포에 덮여있던 덕분에 불길이 직접적으로 닿지 않았던 것이다. 하지만 그 모포에서는 강한 석유 냄새가 났다. 계획적인 증거인멸입니다. 살해 후 시신에 기름을 부어 태우려 했던 거예요. 호프집 내부를 살펴본 수사관들은 손목시계와 목걸이, 금반지 등 박 씨가 평소 착용하던 귀금속이 모두 사라진 것을 확인했다. 지갑도 없어진 상태였다. 강도살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수사관들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화재로 인해 현장 증거 대부분이 소실된 상태였다. 지문이나 DNA 같은 과학적 증거를 찾기는 거의 불가능했다. 현장에서 발견된 것은 몇 개의 맥주병과 타다 만 사과 조각뿐이었다. 맥주병 5개는 모두 뚜껑이 열리지 않은 상태로 바닥에 굴러다니고 있었다. 마지막 손님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 맥주들은 왜 안 마셨을까요? 박영숙 씨는 활달하고 친근한 성격으로 단골 손님들이 많았다. 2차례 이혼 경력이 있었지만 경제적으로는 안정된 편이었고 특별한 원한 관계도 없어 보였다. 사건 발생 6시간 후 대전 서부경찰서 강력팀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화재로 훼손된 현장과 부족한 단서 앞에서 수사는 벌써부터 난항이 예상되었다. 이번 사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담당 형사들의 긴밤이 시작되었다. 수사 2일차가 되었습니다. 형사님, 마지막 손님 찾았어요. 탐문을 나간 김민수 형사가 숨을 헐떡이며 들어왔다. 강력팀 사무실에 있던 동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에게 쏠렸고요. 누구예요? 단골 손님인 이철호 씨입니다. 47세 회사원인데 확실해요. 이철호 씨는 그날 밤 자정 조금 넘어서 호프집을 나왔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그의 말을 들어보니 뭔가 이상했어요. 저는 맥주 3병 시켜서 다 마시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사과는 주문한 적 없어요. 박형진 팀장이 고개를 갸웃했다. 그런데 현장에는 뚜껑 안 딴 맥주가 5병이나 있었잖아? 맞습니다. 그리고 타다 만 사과 조각도 있었고요. 이철호 씨가 3병을 다 마시고 갔다면 현장에 맥주 5병은 누가 시킨 걸까요? 더욱이 그는 사과를 주문하지 않았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팀장님, 이거 다른 손님이 더 있었던 거 아닌가요? 그런 것 같아. 그럼 마지막 손님은 이철호 씨가 아니라는 얘기네. 수사관들은 현장을 다시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맥주 5병, 그리고 사과 조각. 이 단서들이 말하는 건 뭘까요?
잠깐만요. 사과 조각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젊은 형사 하나가 손을 들었다. 호프집에서 사과만 따로 주문하는 경우가 있나요? 보통은 과일 안주라고 해서 여러 가지 과일이 나오잖아요. 맞아. 사과만 따로 나올 리는 없지. 박 팀장의 눈이 번쩍했다. 그럼 이거 서비스로 준 거일 수도 있어. 다른 안주 준비하는 동안 먼저 드시라고 깎아준 거 말이야. 아, 그렇다면 면식범이네요. 단골 손님이니까 사장님이 서비스로 사과 깎아준 거예요.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맥주 5병을 시킨 손님이 있었고 박영숙 씨는 그 손님을 위해 다른 안주를 준비하면서 서비스로 사과를 먼저 깎아준 거죠. 이건 단골 손님에게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팀장님, 더 이상한 게 있어요. 현장을 재감식한 과학수사팀에서 연락이 왔어요. 시신의 상태를 자세히 분석한 결과 범인의 행동 패턴이 범상치 않다는 거였습니다. 목 상처를 수건으로 감싸고 얼굴에 모포를 덮고 심지어 등 위에 칼까지 가지런히 놓았어요. 이건 일반적인 강도의 행동이 아닙니다. 원한범죄의 특징이네요. 아니면 정말 가까운 사이거나 박영숙 씨 주변 인물들을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2번의 이혼 경력 때문에 전 남편들과의 관계, 그리고 호프집 단골 손님들 중 특히 가까운 사이인 남성들을 중심으로 수사를 확대했습니다. 사장님하고 가까운 남자 손님이 몇 명이나 되나요? 한 1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다들 자주 오시는 분들이고 이 중에 범인이 있을 가능성이 높았어요. 서비스로 사과를 깎아줄 정도로 친한 사이, 그리고 시신을 정중하게 대한 걸 보면 감정적으로 복잡한 관계였을 거고요. 치정살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이제 이 10명의 알리바이부터 확인해 봅시다. 긴 밤이 될 것 같았어요. 점점 수사의 벽을 느끼 있었고 일주일째였습니다. 첫 번째 용의자 알리바이 확인됐습니다. 강력팀 사무실에는 연일 바쁜 발걸음이 이어졌어요. 박영숙 씨와 가까운 남성 단골 10명을 대상으로 집중 수사가 시작됐거든요. 좋아, 그럼 9명 남았네. 박형진 팀장은 화이트보드에 빨간 줄을 그었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용의자들의 알리바이가 하나씩 확인될 때마다 수사진의 표정은 점점 어두워졌어요. 3일 후 2번째가 떨어졌고요. 일주일 뒤에는 3번째, 4번째가 연달아 제외됐습니다. 이상하네. 분명히 이 안에 범인이 있을 텐데. 김민수 형사가 고개를 갸웃했어요. 면식범의 모든 정황이 맞는데 용의자들이 하나씩 사라져가고 있었거든요. 벌써 수사가 시작된 지 3주가 흘렸어요. 팀장님, 7번째도 알리바이 성립입니다. 뭐? 7번째까지? 이제 남은 건 3명뿐이었어요. 수사관들은 마지막 희망을 걸고 있었지만 분위기는 갈수록 무겁기만 했습니다. 야, 혹시 우리가 놓친 게 있나? 이 중에 분명히 범인이 있을 건데.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어요. 4주가 지나자 마지막 용의자마저 알리바이가 확인됐거든요. 팀장님, 10명 다 털렸습니다. 사무실에 정적이 흘렀어요. 그동안 확신했던 수사 방향이 완전히 빗나간 거죠. 주민들의 불안은 점점 커져가고 있었어요. 상황은 더욱 악화됐어요. 사건 현장 주변 상가들이 들끓기 시작한 거예요. 형사님들, 언제까지 이러실 거예요? 장사가 안 된다고요. 폴리스라인이 쳐진 호프집 옆 가게들은 손님이 뚝 끊어졌어요. 유성구 복명동 상가 지역의 유일한 유흥가였는데 사람들이 아예 발길을 끊어버린 거죠. 한 달이 넘었는데 범인도 못 잡고 우리는 언제까지 피해를 봐야 합니까? 협조적이던 상인들도 점점 비협조적으로 변했어요. 탐문 나간 형사들에게 대놓고 짜증을 내기 시작했고요. 또 왔어요? 더 이상 할 말 없습니다. 지역 언론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대전 호프집 살인사건 한 달째 미궁 속으로. 신문 기사가 나가자 윗선에서 압박이 들어왔어요. 야, 너네 뭐 하는 거야? 월급값도 못하냐? 박 팀장은 팀원들을 모았어요. 수사 방향의 전환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잘못 생각했을 수도 있어. 치정이 아니라 강도살인일 가능성을 봐야겠다. 하지만 팀장님, 시신 상태를 보면 명백히 면식범의. 그래, 알아. 하지만 지갑도 없어졌고 금반지, 목걸이도 다 가져갔잖아. 한 500만 원어치는 될 거야. 수사 범위가 급격히 확대됐어요. 유성구 일대 공단 근로자들, 외국인 노동자들, 일용직들까지 모두 조사 대상이 됐거든요. 이거 끝이 없겠는데.
형사들의 한숨이 깊어져만 갔어요. 벌써 한 달이 흘렀는데 수사는 제자리 걸음이었고 오히려 수사 범위만 넓어지고 있었거든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기분이네. 길고 긴 터널 속으로 들어선 기분이었어요. 수사 5주차 렌터카에서 단서가 나오기 시작했고요. 팀장님, CCTV 분석 결과 나왔습니다. 과학수사팀에서 온 연락에 강력팀이 술렁였어요. 한 달 넘게 막혀있던 수사에 새로운 돌파구가 생긴 건가요? 범행 시간대에 현장 근처를 지나간 차량이 여러 대 있는데 그중 하나가 좀 이상해요. CCTV 화면을 보니 지붕과 보넷만 보이는 승용차 한 대가 찍혀 있었어요. 각도가 애매해서 번호판은 보이지 않았지만요. 차종은 확인 안 되나? 흰색 중형 승용차 정도만. 아무래도 렌터카를 조사해 봐야겠습니다. 박형진 팀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범인이 자기 차 쓸 리는 없지. 렌터카부터 뒤져보자. 대전 시내 렌터카 회사를 모조리 수사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김민수 형사와 동료들이 대전 시내 렌터카 업체들을 돌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쉽지 않았거든요. 고객 정보는 함부로 못 보여드려요. 압수영장 가져오시든지. 협조적이지 않은 업체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압수영장을 받아와야 하는 번거로움까지 더해지면서 수사는 더뎌졌고요. 렌터카 회사를 뒤지기 시작한 지 3일째 되는 날이었어요. 이거 좀 이상한데. 한 형사가 대여장부를 보다가 멈춤했어요. 다른 주소들과 달리 유독 눈에 띄는 주소가 하나 있었거든요. 대전 유성구 복명동 756번지? 그거 사건 현장 근처 아닌가? 동료들이 모여들었어요. 사건 현장과 같은 동네 주소로 렌터카를 빌려간 사람이 있다니. 누가 빌려갔나 봐요? 김태현, 34세 남성입니다. 빌려간 날짜가 3월 14일이고 반납한 게 3월 16일이네요. 잠깐만. 사건 발생일이 3월 15일인데 하루 전에 빌려가서 하루 후에 반납했다고? 형사들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렌터카 사장님, 이 주소 누가 말해준 건가요? 손님이 직접 말해줬어요. 면허증으로는 이름하고 주민번호만 확인하니까 실제 거주지는 물어봐서 졌거든요. 그런데 주민등록 조회를 해보니 더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팀장님, 김태현 실제 주소 나왔습니다. 어디야? 부산 진구 연산동 756번지예요. 뭐? 756번지가 똑같아? 박 팀장의 눈이 커졌어요. 대전 유성구 복명동 756번지와 부산 진구 연산동 756번지. 지역은 다르지만 집원이 똑같았거든요. 이거 주소 조작한 거 아닐까요? 렌터카 빌릴 때 실거주지 물어보니까 얼떨결에 자기 집 집원인 756번지를 말한 거죠. 대신 지역명은 사건 현장 근처로 바꿔서. 그럴 수 있겠다. 그럼 이놈이 범인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김태현 전과 조회 결과 나왔습니다. 잠시 후 들려온 연락에 사무실이 조용해졌어요. 강도강간으로 6년 선고받고 전주교도소에서 복역하다가 작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특사로 출소했습니다. 12월에 출소해서 3월에 범행? 겨우 3개월 만에? 더 충격적인 건 렌터카 대여 기록이었어요. 출소하고 3일 만인 12월 27일에도 렌터카 빌렸네요. 그것도 대전에서. 부산 사람이 왜 대전까지 와서 렌터카를 빌려? 뭔가 목적이 있었던 거야. 팀장님, GPS 기록 확인됐습니다. 범행 당일 렌터카의 이동 경로가 드러났어요. 대전에서 시작해서 울산 해안도로를 거쳐 부산으로 향했던 거죠. 범행 후 부산으로 도주했구나. 김태현, 그가 바로 범인이었어요. 렌터카를 압수한 과학수사팀은 곧바로 정밀감식에 들어갔어요. 만약 김태현이 진짜 범인이라면 차량 어딘가에 반드시 흔적이 남아있을 테니까요. 혈흔 반응 검사 시작합니다. 어두운 임시 감식실에서 루미놀 시약을 뿌리자 운전석 발밑에서 작은 형광 반응이 나타났어요. 0.5cm 정도 되는 동그란 반점 2개였거든요. 있다. 혈흔 발견. 형사들의 가슴이 뛰었어요. 하지만 이것만으론 부족했죠. 이 혈흔이 정말 박영숙 씨의 것인지 확인해야 했거든요. 며칠 뒤 국과수에서 연락이 왔어요. DNA 일치합니다. 피해자 혈액이 맞아요. 정말이에요? 확실한 거죠? 100% 확실합니다. 김태현이 범인이 맞네요.
강력팀 사무실이 떠들썩해졌어요. 한 달 넘게 막혀있던 수사가 드디어 돌파구를 찾은 거죠. 이제 김태현만 잡으면 되는 거네요. 하지만 김태현은 이미 자취를 감춘 상태였어요. 부산의 주소지를 찾아가 봐도 그는 없었고요. 박형진 팀장은 다른 각도에서 접근하기로 했어요. 교도소 면회 기록부터 뒤져보자. 6년 동안 갇혀 있었으면 누군가는 만나러 왔을 거 아냐? 전주교도소에 수사관들이 파견됐어요. 김태현의 6년간 면회 기록을 샅샅이 뒤진 결과 단 2번의 면회 기록이 나왔어요. 2009년 7월에 이성민이라는 사람이 왔네요. 38세 남자고요. 이성민?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이야? 조회 결과 이성민 역시 전주교도소 출신이었어요. 살인미수로 4년간 복역하다가 김태현보다 먼저 출소한 상태였고요. 아, 교도소에서 알게 된 사이구나. 그럼 지금 둘이 함께 있을 수도 있겠네. 더 놀라운 건 이성민이 쓴 전화번호였어요. 렌터카 대여시 김태현이 적어놓은 연락처와 일치했거든요. 70대 남성 명의로 된 전화번호인데 이게 이성민 아버지 번호네요.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김태현은 출소 후 휴대폰도 개통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성민을 찾아왔고 렌터카를 빌릴 때 이성민 아버지 전화번호를 쓴 거였어요. 그럼 대전에 온 것도 이성민을 만나러 온 거겠네요. 탐문 결과 이성민이 대전 유성구 복명동 일대에 거주한다는 정보를 얻었어요. 사건 현장 바로 근처였거든요. 이성민 사진 들고 주변 상가들 다시 돌아보자. 몇 시간 후 한 술집 사장이 이성민을 알아봤어요. 아, 이 사람 아는데요? 제내동 쪽에 사는 사람 같은데 가끔 우리 가게에 와요. 혹시 추어코프도 가본 적 있나요? 글쎄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제가 한번 후배랑 같이 데려간 적 있는 것 같아요. 드디어 연결고리가 생겼어요. 이성민이 박영숙 씨 호프집에 가본 적이 있었던 거죠. 지금 두 사람 다 연락 안 되죠? 네, 휴대폰도 꺼져 있고 주소지에도 없어요. 김태형과 이성민 교도소에서 만난 두 범죄자가 함께 범행을 저지르고 도주한 게 분명했어요. 공범이었구나. 이제 둘 다 찾아야 해. 하지만 이들의 행방은 여전히 묘연했어요. GPS로 부산 방향으로 간 건 확인됐지만 그 이후의 동선은 파악되지 않았거든요. 전국에 수배령 내리고 부산 쪽 협조 요청하자. 수사는 새로운 국면을 맞았어요. 김태형과 이성민 두 명의 공범을 찾기 위한 전국적 수사가 시작됐어요. 하지만 이들은 이미 완전히 자취를 감춘 상태였거든요. 전과자들이라 그런지 도주 기술이 보통이 아니네요. 한 달이 지나도록 두 사람의 행방은 묘연했어요. 부산 일대는 물론 전국 모텔, 찜질방까지 뒤졌지만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고요. 그때 수사진이 택한 건 가족 작업이었어요. 도주범을 잡는 마지막 수단이죠. 이성민 형을 만나보자. 다행히 이성민의 가족은 건실했어요. 형은 평범한 회사원이었고 동생의 전과 때문에 오랫동안 가슴 아파했던 상황이었거든요. 형사님, 사실 연락이 왔었어요. 이성민의 형이 고개를 떨구며 말했어요. 언제요? 3주 전쯤에 전화가 와서 돈이 급하다고 하더라고요. 사람을 죽이고 왔다고 도망가야 한다고. 형사들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얼마 보내드렸어요? 400만 원. 그리고 며칠 후에 50만 원 더요. 안 보내주면 큰일 날 것 같아서. 이성민은 이미 전과가 있을 때도 가족들을 위협했었거든요. 형은 무서워서 돈을 보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혹시 어디서 전화했는지 아세요? 역발신 찍어보니까 경남 진주 쪽 단란주점에서 걸었던 것 같아요. 바로 그날 수사진은 진주로 향했어요. 단란주점 주변 모텔들을 샅샅이 뒤진 결과 3일 만에 이성민을 검거할 수 있었거든요. 술에 취해서 자고 있더라고요. 완전히 방심한 상태였어요. 하지만 김태현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어요. 우리 따로 헤어졌어요. 의견이 안 맞아서 싸우고 나서 각자 활동하기로 했거든요. 이성민의 말이 사실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김태현의 행방은 여전히 모르는 상태였어요. 이제 남은 건 김태현뿐. 하지만 그는 이성민보다 훨씬 교활했어요. 가족 작업을 시도해봤지만 쉽지 않았거든요. 김태현 동생을 만나보자. 김태현의 동생은 이성민 형과는 달랐어요. 처음부터 비협조적이었거든요. 형이 저한테 연락하겠어요? 연락이나 할지 모르겠네요. 퉁명스러운 말투에 형사들은 당황했어요. 그래도 혈육이잖아요.
자수하는 게 형분을 위해서도. 글쎄요. 제가 뭘 할 수 있겠어요? 동생은 끝까지 비협조적이었어요. 형사들은 후회하며 돌아올 수밖에 없었거든요. 괜히 가족 작업했나? 이런 경우도 있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혹시 모르니까 계속 지켜보기로 했거든요. 동생한테 연락 올 가능성이 가장 높아. 공범도 잡혔고 도망갈 돈도 떨어져 갈 텐데 가족한테 손 벌리지 않겠어? 12일이 지났어요. 형사들은 거의 포기 직전이었거든요. 가족 작업이 실패로 끝나는 건 흔한 일이었고요. 그런데 12일째 되는 날 오후였어요. 여보세요? 김태현 동생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형사님, 오늘 오후 5시에 엄마가 형하고 만나기로 했대요. 어디서요? 부산 부경대 앞 중국집에서요. 엄마 만나서 돈 받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전화를 끊고 나서 동생이 왜 제보했는지는 알 수 없었어요. 양심의 가책이었을 수도 있고 더 이상 가족이 피해를 보는 걸 원치 않았을 수도 있고요. 출발한다. 마침내 김태현을 잡을 기회가 온 거였어요. 부산 부경대 앞 오후 5시. 목표 나타났다. 김태현이 중국집 앞에 나타나자 잠복 중이던 형사들의 무전기가 일제히 울렸어요. 2달 넘게 쫓던 범인이 드디어 모습을 드러낸 거죠. 엄마 왔나? 김태현은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어머니를 기다렸어요. 하지만 어머니 대신 나타난 건 대전 서부경찰서 강력팀이었거든요. 김태현, 꼼짝 마. 아, 시발. 김태현은 체념한 듯 고개를 떨겼어요. 2달간의 도주가 끝나는 순간이었죠. 조사실에서 김태현은 모든 걸 털어놨어요. 이성민이가 먼저 제안했어요. 교도소에서 나온 지 3개월밖에 안 됐는데 일용직으로는 도저히 살 수 없겠더라고요. 전주교도소에서 6년간 같은 방을 쓰며 친해진 2사람. 김태현이 출소하자마자 대전으로 찾아간 이유였어요. 성민이가 말하길 자기 동네에 돈 많은 호프집 사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혼자 살고 금반지에 목걸이 차고 다니는 거 봤다고. 이성민이 타겟을 정했고 김태현이 실행한 거였죠. 처음엔 그냥 돈만 뺏으려고 했어요. 근데 사장님이 제 얼굴을 똑똑히 봐버린 거예요. 3월 15일 새벽 2사람은 마지막 손님이 나간 뒤 호프집에 들어갔어요. 박영숙 씨는 반갑게 맞아줬고 맥주 5병을 시킨 이들을 위해 서비스로 사과까지 깎아줬거든요. 성민이는 술 안 마시고 저만 마셨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맥주병으로 사장님 머리를 쳤죠. 왜 죽였어? 얼굴을 다 봤으니까. 살려두면 신고할 거 아니에요. 김태현은 쓰러진 박영숙 씨의 목을 칼로 그어 확실히 죽였어요. 그리고 금반지와 목걸이, 지갑을 가져간 뒤 증거인멸을 위해 불을 질렀거든요. 등에 칼 올려놓고 수건으로 감싼 건 왜? 그냥 미안해서요. 나쁜 사람 아니었는데. 범행 후 2사람은 울산 해안도로를 타고 부산으로 도주했어요. 하지만 며칠 뒤 의견 충돌로 갈라진 거죠. 성민이가 너무 술만 마시니까 짜증났어요. 잡힐까봐 따로 행동하기로 했죠. 한편 이성민 조사에서 중요한 단서가 나왔어요. 훔친 금반지랑 목걸이 진주 금은방에 팔았어요. 형사들이 진주로 달려갔을 때는 이미 금속이 녹아버린 상태였어요. 하지만 금은방 장부에는 정확한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런 모양 반지, 이런 디자인 목걸이. 팔러 온 사람 인상착의까지 다 적혀 있네. 증거는 완벽했어요. 2011년 5월 20일 대전 호프집 살인사건이 공식 종료됐어요. 수사기간 67일, 2달 넘게 온 시민을 불안에 떨게 한 흉악범들이 모두 검거된 거죠. 김태현은 무기징역, 이성민은 15년형을 선고받았어요. 정말 다들 힘들고 긴 수사기간이었습니다. 박형진 팀장과 김민수 형사 등 수사진은 이 사건으로 특진했어요. 렌터카 추적, DNA 감식, 가족 작업까지 완벽한 수사의 결과였습니다. 인간도 못될 놈들. 범행 동기를 들은 시민들은 분노했어요. 단순히 돈이 필요해서 그것도 서비스로 사과까지 깎아준 선량한 사장을 잔혹하게 살해한 거였으니까요. 박영숙 씨의 장례식에는 많은 단골 손님들이 찾아와 명복을 빌었어요. 사장님 정말 좋은 분이었는데. 추억 호프 자리에는 꽃다발이 끊이지 않았어요. 67일간의 긴 수사가 끝났지만 선량한 시민 한 명의 삶은 영원히 돌아올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가시기 전에 구독은 꼭 눌러주시고 댓글도 부탁드려요.